안녕하세요. 슈북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책은 베르나르트 슐링크 작가의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 책은 15세 소년과 36세 여인의 파격적인 사랑 이야기 속에 역사와 인간의 죄의식, 사랑, 윤리에 관한 깊은 통찰이 담겨있는 소설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수작입니다. 그럼 책의 줄거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은 책의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를 무대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독일의 어느 한 도시. 15살인 미하엘 베르크는 하굣길에 심한 구토를 합니다. 황달에 걸려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상태였죠.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다가와 소년을 도와줍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있은 후 소년은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한다는 엄마의 성화에 다시 한번 여인의 집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훔쳐보게 됩니다. 눈을 뗄 수 없는 미하엘. 그녀는 그의 시선을 느꼈는지 몸을 돌렸고 눈이 마주친 미하엘은 서둘러 건물 밖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일주일 뒤,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집을 찾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무던히 그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실패했죠. 그리고 그날 밤은 두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운명의 밤이 됩니다. 그 후 그는 그녀의 집에 매일 방문했고 샤워를 한 후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즈음 그는 드디어 그녀의 이름을 물어보죠. 한나 슈미츠. 가족은 없고 나이는 36. 군대에서 일했고 전쟁이 끝난 뒤로는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얻어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던 어느 날 한나는 그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책 읽어주기, 샤워, 사랑, 그리고 나서 잠시 누워있기. 이것은 그들의 만남의 의식이 됩니다. 읽어주는 책의 수가 늘어갈수록 점점 미하엘은 매일 밤 그녀를 자신의 곁에서 느끼고 싶은 열망을 느낍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봄을 보내고 여름방학이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날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미하엘이 더 이상 그녀를 찾지 않게 되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상실의 아픔을 가져올 만큼의 사랑은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된 미하엘. 그는 우연한 기회에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법정에서였죠. 그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사지로 몰아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강제 수용소 여자 감시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수감자들을 죽음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합니다. 그러자 한나의 적극적인 시인에 좌절한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사들은 차라리 그녀에게 죄를 몽땅 뒤집어 씌우기로 결심합니다. 당신의 동료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추측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는 어느 한 피고인의 변호사로부터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는 그녀가 수용소 내에서 젊은 소녀들을 일정 기간 동안 데리고 있었고 그러다 실증을 느끼면 그들을 모두 다음 수송 때 아우슈비츠로 돌려보냈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한나는 대답하지 않았죠. 이때 방청 속에 앉아서 그 질문을 듣던 한 여성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 하나였죠. 맞아요. 저 여자는 애인들을 두고 있었어요. 언제나 젊고 연약하고 섬세하게 생긴 여자들이었어요. 저 여자는 그들을 보호해주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고 잠자리도 좋은 곳을 내주었어요. 필요한 것을 갖다주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음식을 주었고 밤이 되면 그들을 자기 방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여자가 소녀들과 그 짓을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소녀들은 저 여자에게 책을 읽어주었던 거예요. 매일 밤마다 말이에요. 한나가 등을 돌려 미하엘을 쳐다보았습니다. 미하엘은 그녀가 그 연약한 소녀들을 선발한 것이 그들이 어차피 집 짓는 일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었는지, 그들이 어차피 다음번 수송 때 아우슈비츠로 후송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 한 달을 견딜 만하게 해주기 위해서였는지 그녀에게 직접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변호사는 한나에게 묻지 않았고 그녀 역시 자발적으로 말하려 들지 않았죠. 이어 판사는
기소 내용 중 가장 큰 죄목이었던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여성 수감자들의 이송 중에 한 교회에 가두어 모두 불에 타 죽도록 한 혐의였습니다. 그녀에게 왜 문을 열어주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달리 할 도리가 없었다고. 남자들과 자동차들은 방금까지만 해도 그곳에 있다가 모두 떠나버렸고 남은 자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감시할 수 있었겠냐고 답했습니다. 상황이 간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피고인들이 행한 일의 끔찍스러움을 상대화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판사는 한나에게 관련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말했죠. 하지만 다른 피고인들은 하나같이 한나가 쓴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필적 감정이라도 해보자는 말에 한나는 결심한 듯 이내 자신이 그 보고서를 썼다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피고인들은 한나가 그들을 압박하고 위협해 그것들을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사실 한나는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했던 것이죠. 자신이 문맹이라는 사실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이 하지도 않은 범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미하엘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문맹이라는 그녀의 수치심이 법정과 수용소에서 보여준 그녀의 행동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었을까요? 결국 6월 말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나는 종신형, 다른 피고인들은 한시적인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미하엘은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 여성과 결혼도 하죠. 하지만 그녀의 손길이나 감촉, 그녀의 냄새, 그것들은 그가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하엘은 그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죠. 그는 한나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그녀와도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 후 미하엘은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럽게 자꾸만 생각 속에 빠지다 보면 나중에 남는 것은 늘 한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죠.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하며 읽었고 그 테이프들을 그녀에게 발송하기까지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녀가 형을 산 지 8년째 되는 해부터 18년이 되는 해까지 소포를 붙였습니다. 그는 책을 읽은 카세트 외에 어떤 사적인 말도 한나의 안부를 묻지도 않았고 자신에 대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없는 접촉이 시작된 4년째 되는 해에 그녀로부터 한마디 인사말이 날아왔습니다. 꼬마야, 지난번 이야기는 정말 멋졌어. 고마워. 한나가. 그는 한나의 글씨체를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쓰느냐고 그녀가 얼마나 많은 힘을 소모하였으며 또 얼마나 투쟁을 해야 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랑스러웠고 동시에 그녀가 불쌍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인사말이 오고 난 뒤로 그 다음 편지글들이 계속해서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에 대한 사면과 석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제야 미하엘은 처음으로 한나를 찾아갑니다. 그는 그녀를 두 팔로 안았습니다. 당신이 나오게 되어서 기뻐요. 다음 주에 데리러 올게요. 그래, 잘 가 꼬마야. 그렇게 그 둘은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녀는 동틀역에 목을 맸습니다. 이후 그녀가 남긴 유품들을 정리하던 미하엘은 자신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실린 신문 기사를 발견하고 눈물을 삼킵니다. 한나는 그와의 첫 만남 후로 한 번도 그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서 내쫓지도 손에서 놓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교도소장으로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읽어준 책들을 빌려와 귀로 들은 내용을 낱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그대로 쫓아가며 글자를 익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편지를 써주기를 정말로 고대했다고 말하며 도대체 왜 한 번도 편지를 쓰지 않았냐고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하엘은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책은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는 미하엘과 한나의 정상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애정 관계를 묘사하며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2부에서는
한나의 과거 이야기가 나오며 인간의 자존심과 약점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문맹이라는 것에 대해 걷잡을 수 없는 수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승진이 보장된 회사에서 도망쳐 나와 나치 친위대에 들어가게 하였고 쓰지도 않은 보고서를 썼다고 시인하게 만들었죠. 이때 미하엘은 재판장을 찾아가 그녀가 문맹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유죄임에는 틀림없으나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중죄는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그가 말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그가 아버지와 나눈 대화에서 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그들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좋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우위에 두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범죄자가 되더라도 자신이 문맹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아 했고 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죠. 그리고 3부에서는 교도소 안에 있는 한나와 그녀를 그리워하는 미하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미하엘은 10년 동안이나 카세트 테이프를 보내면서도 한 번도 한나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녀를 과거 속에 묶어두고 이상화된 모습으로 사랑하려 했던 것이죠. 한 서평에서 자신을 처음으로 찾아온 그의 모습에서 이런 인상을 받은 한나가 좌절해 목숨을 끊은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녀는 이미 세상과 자신을 단절해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나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듯 이 책은 사랑과 죄의식, 이해와 유죄 판결, 그리움과 수치라는 상반되는 감정이 계속해서 대립하며 주인공의 마음을 끝까지 괴롭힙니다. 저 또한 책을 읽으며 저의 가치관, 저의 철학은 무엇이었는가 여러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슈북이었습니다. 슈북슈북.